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새로운 코너를 드디어 선보이게 됐습니다. 생생지역 알림, 생지알 줄여서 이렇게 불리우는 코너입니다. 보통 이제 동네가 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좀 하고 있는데요. 도시가 좀 뛰어야 대한민국의 활력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자치분권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이런 것이 화제가 됐죠. 이게 바로 다 지자체가 했던 일들입니다. 지역 화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지자체가 그 중앙정부 못지않게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지방정부가 잘하는 정책들을 중앙정부가 좀 받아안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너를 만들어 봤던 것이고요. 오늘도 함께 하는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늘 함께 하고 있는 고현준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네. 이게 생생지역 알림. 네. 생지알. 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네, 이거. 지랄 이게 아니라 네. 지알. 네, 입니다. 아무튼 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순서인데요. 이게 격주 단위로 선을 보일 텐데 가장 그 열심히 뛰고 있고 화제가 되는 지자체장들 정책이 좀 눈여겨볼 만한 정책들이 많은 지자체를 좀 모시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먼저 파주시장 최종환 시장님 자리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장 최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주시를 평화수도, 한반도의 평화수도. 한반도의 평화수도. 대한민국의 평화수도를 넘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시장님 들어온 다음에 한반도- 그게 바뀐 건가요? 원래부터 예. 그랬나요? 미선 7기 제가 취임한 이후에 예. 리시정 슬로건으로 세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수도. 예. 네, 그렇군요. 자, 옆에는 또 화성 시장님 자리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화성 시장님. 반갑습니다. 화성시장 서철모입니다. 네. 자, 화성시는 이제 뭐 이런 거 없어요? 그 뭐. 한반도 평화수도 이런 거. 옆에서 너무 거창하게 해서 일부러 전 단순하게 했습니다. 심플하게. 대조적으로. 네. 네네. 아니 이 보니까 화성하고 수원하고 좀 티격태격했던 이슈가 좀 있었어요. 군 비행장을 수원이 화성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화성이 더 잘 살아 수원보다. 그래서 인구는 뭐 최근에 수원이 워낙 크니까 적긴 그렇죠. 하지만 화성이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도시. 뭐라면 급성장하는 도시로 급성장했죠. 뭐 해외에서도 굉장히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가 있었죠. 네네. 네. 맥킨지에서 예. 저희가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요. 이미 지금 GRDP가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1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지금 한 여유가 1억 한 있으십니다. 3천 정도 이 정도 시장님 됩니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 지금 넉넉하다 이것이 화성은. 재정 자립도도 전국 1위죠. 재정 자료도. 네, 226개 지자체에서 화성시가 1위입니다. 그게 이제 뭐 삼성이나 이런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그 기업체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네네. 그리고 또 동탄도 있죠 거기가 화성에. 네, 동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파주는 한동안 남북 문제가 좀 잘 풀릴 때 그때 땅값 엄청 가장 올랐잖아요. 핫한 도시가 파주였는데 네. 최근에 좀 주춤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전국에서 땅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달렸던 지역입니다. 네. 예, 아파트보다는 이제 네. 토지 쪽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그 이후 좀 남북 관계가 좀 답보 상태에 있고 네. 그 북미 관계가 정상화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조금 많이 주춤하는 그런 좀 양상으로 보이고 있죠. 지금 그러면 최근에 뭐 땅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안 띄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수도권에서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가 규제 지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아닙니까? 예, 규제 지역이 파주는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많은 좀 역세권 주변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파주도 있습니다. 운정 신도시 네. 예, 거기 있죠. 파주에. 예, 운정신도시. 제 아는 분들도 이제 파주 운정신도시에 많이 살고 또 동탄에도 많이 살고.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헤이리. 헬기도 있고. 헤이리가 헤이리. 또 파주에 있죠. 예술마을, 그 그렇습니다. 출판도시, 네. 판문점, 예. 임진각. 예. 많다. 근데 그 저기 경제 여건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파주가. 경제 여건. 예, 우리가 그 인구나
재정 규모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한 12억 예산 규모가 연간 1년에 재정 규모가 한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네. 화성시에 비하면은 한 1조 정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인구가 얼마나 되죠? 파주가? 8월 말 현재 47만 명을 47만. 넘었습니다. 화성이 얼마입니까? 저희는 외국인 포함해서 88만 5천입니다. 그러면 한 뭐 1, 20년 후에는 100만 내다보겠네요. 몇 년 후에 100만입니다. 그렇죠. 몇 년 내년에 90만 넘어가고요. 와, 한 4만 지금으로 봤을 땐 저희가 1년에 6만씩 늘어나거든요. 인구가. 와. 그러니까 지금 저기 화성 특히 동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네. 빨리빨리 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어요. 제가 2년 전에 저희가 71만이었는데 2년 전에? 2년 전에 제 시장 될 때. 근데 15만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야,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이 동탄 쪽 맘카페가 엄청납니다. 네. 원래 유명하죠. 동탄 유명하죠. 맘카페 찍히면 아무것도 못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두 분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우리 자신의 화성 스토리를. 시장님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아마 이렇게 단체장 된 사람 중에선 독특하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방식이 별로 없어요. 주로 놀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하고 노셨어요? 뭐하고? 제가 그냥 좀 이렇게 세계 일주도 좀 다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나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2002년부터 한 17년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히 놀았죠. 네. 그러면서 놀다 다른 사람에서 뭘 해봐야 될까 하다가 내가 시장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좀 되겠다. 예, 해서 제가 놀면서 좀 식당을 했습니다. 그 식당도 하고 그러니까는 시장치고는 이력이 특이하죠. 그러니까 제가 칼국수집 하다가 이제 시장이 됐거든요. 몇 년이나 하셨어요 칼국수? 한 20년 했죠. 그렇고 그 청와대에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처음 출발하자마자 있었네. 네네. 얼마 동안 계셨습니까? 9개월 있었습니다. 9개월.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해요? 저는 제도 개선 비서관실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정치권에 관련된 일들을 간헐적으로 했기는 했지만 주업은 칼국수였다. 네. 주업은 노셨는데요 보니까. 근데 칼국수집은 저희 집사람이 주로 하고 예. 전 주로 놀았습니다. 대충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한량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야, 중심을 또 딱 잡으셨군요. 네. 근데 원래 전투기 조종사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원래 제가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나오고 네. 그 다음에 1997년에 우리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총재를 5년 차로 전역하면서 지지 선언을 합니다. 9시 뉴스데스크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이제 이회창 총재랑 네. 아들 병역 문제가 심각할 텐데 그렇죠. 그 민주당에는 아직까지도 제가 사관학교 출신으로서는 최연소 입당자입니다. 그렇군요. 입당할 때 5년 차로 전역하면서 한 청년 장교 수십 명이 모여서 김대중 총재 야당 총재 지지 선언을 하고 이제 당에 당적을 갖고 15대 때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한 경력이라는 건 15대 국회에 이제 3년 좀 넘게 국회에 있고 나와서 정치를 하려면 출마를 해야 된다. 그래서 15대 국회가 2000년에 끝납니다. 네. 그래서 2002년에 뭐 도의원 거쳐서 국회의원이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002년에 제가 의왕시에서 도의원을 출마합니다. 2002년에. 그 당시엔 20년 전이니까 그렇습니다. 좀 젊었죠. 2002년은 저희가 지방선거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완전 참패할 부 때. 대통령이 네. 경선에서 이겼는데 그렇죠. 그 지방선거에서 착살났거든요. 네, 네.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던 그 선거였습니다. 그때 되셨습니까? 아니 근데 그때 조금 우여곡절이 있어서 제가 경선에선 1위를 했는데 민주당이 어려워서 그런지 너무 젊고 본선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 제가 우리 경기도의회 원내 대표랑 경선을 해서 이겼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젊고 안 될 것 같다. 본선에선 해가지고 그때는 민주화가 안 된 거죠. 당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최고위원회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다 해서 후보를 바꿉니다.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좀 민주화가 안 됐던 거죠. 지금으로는 술집으로 갔구나. 네, 그래서 예. 그냥 낙담하시고. 칼국수나 좀 팔다가 다시 좀 재력을 모아서 다시 하자. 그 화성에 원래 뭐 초중고를 그쪽에 나왔습니까? 연구가 있으세요? 아니 화성에는 제가 2015년에 다시 정치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원래 고양시에 살았어요. 그 고양시에서
준비해서 국회의원이나 시장을 출마하겠다 했는데 거기 너무 민주당 경쟁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는 어렵다. 네. 미지의 땅을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경쟁력을 갖출 도시가 어디냐. 네. 그래서 화성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셨네요. 네네. 네. 아니 왜냐면 화성에 원주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박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신흥이 신도시가 지역이라서 만들어지고 그 제가 신흥 동탄 이 신도시 거의 최초 원주민입니다. 2015년에 첫 입주를 했거든요. 첫 입주였어요. 신도시의 원주민. 네, 신도시 원주민. 자, 최종원 시장님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네, 저는 제 경제학과를 대학을 서울에서 졸업을 했는데요. 체육학과에 가까운 경제학과를 학생 때 데모하셨다는 얘기. 예, 예. 어렵게 설명하고. 운동권. 그래서 그 86년도에 예. 12.28 건대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 건대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네. 뭐 현주 건주물 방화 뭐 이렇게 집회 및 시위 이런 제목으로 좀 감옥 생활을 좀 하고 네. 다시 나와서 군대를 다녀오고 네. 그 이후에 다시 복학을 해서 학생 운동을 계속 하다가 졸업한 이후에 노동 현장에 좀 달려갔었지요. 네. 그래서 한 4년 노동 현장에 있다가 다시 이제 정치에 민주당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예 그때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가요? 뭐 탈당을 했다는가? 뭐였죠? 예, 예. 그게 기억이 나는데. 이 탈당과 동시에 상대당 후보 이해창 후보 지지를 하셔서 저희들은 이제 사표를 내고 네. 노무현 후보를 지켜고 민주당을 지키자라는 그런 그때 신념으로 이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이제 윤우덕 국회의원과 네. 이 최종원 시장님이 그때 이제 우리는 그런 국회의원 못 모신다라고 딱 선언하고 노 대통령 지키겠다 이렇게 나서서 그 당시 굉장히 화제가 그 됐어요. 국회의원은 누굽니까? 예, 그분의 또 개인 명예가 있어서 오래전 일이고 하니까 검색을 하시면 나올 텐데. 예. 김 뭐였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검색해봐야지.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시고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또그 나온 이후에 좀 성북구에서 우리 김영백 국회의원께서 성북구청장 하실 때 성북구에서 잠깐 일을 하고 그 이후에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 파주에서 파주에서 도의원으로 활동하시고. 의정 활동을 한 이후에 2018년 지방선거에 시장에 도전해가지고 파주 시장으로 지금 민선 7기 시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원 시장은 저하고는 그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축구팀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같이 했던 예. 경차로 돌아다니는 전재수 뭐 이런 조승래 뭐 예. 이런 등등 의원들하고 같이 김정호 국회의원, 네? 예, 누구였죠? 김정호 의원, 김종호 의원 예. 이런 분들이. 그 멤버들이 공을 차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그러니까 예. 뭐 저는 좀 빼주시고 전재수 의원은 공 잘 차요. 아, 그래요? 예. 공 좀 찹니다 우리가. 그건 원톱이었고. 아, 그래요? 예, 저는 약간 압박 스트라이커 수비. 같긴 해요, 전재승 네. 의원. 저 주로 압박 수비를 압박 했었습니다. 수비했죠. 아. 잘 연상은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림은 잘 안 떠오르는데 네. 재미는 있었겠네요. 네, 재미는 있었습니다. 자, 그 본인들이 어쨌든 뭐 시장이기도 하지만 요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색깔 이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화성 시장님은 어떤 뭐 정치적 색깔, 정치관, 노선, 뭐 철학 있다는 가치관, 말씀해 주시죠. 네. 정치관 하면 실용 정치. 실용.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체장 출마한 것도 그 의미가 있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일할 때 제도 개선 비서관실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 사람들이 나는 문제 있다라고 내는데 읽어보면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법이라는 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 일반 사람은 법이 옳고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은 다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정의롭지도 않고 특별히 옳지도 않다. 법에 따라서 많은 희생자가 생긴다.
그 법을 지키다 보니까 우리가 과속이 100km다 하면 99.9km랑 100.01km는 큰 차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그냥 삼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걸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려는 거를 내가 단체장에 출마해서 작은 데서부터 먼저 뭘 해보자. 그게 실용 정치다. 제가 아까 정치하다가 내가 정치를 하려면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아야려면 칼국수집을 해서라도 내 활동력을 넓혀야 된다. 해서 칼국수집을 하는 것도 저는 실용 정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용 정치가 국민들의 삶에 가장 밀착적이다.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실용 정치다 해서 저는 이제 정치적 노선 자체가 되게 실용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최종원 시장님은 뭐 정치 철학이 있다면 어떤 철학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민주당의 정책과 노선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만은 오랜 시간 동안 중산층과 서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역설적인 상황들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왜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라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토마스 프랭크의 이런 것처럼 우리의 정책과 노선은 분명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민주당의 평화 정책이라는 것들도 가장 평화를 갈망하는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수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파주 지역에서도 보수적인 정치가 매우 강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의 깃발로서 당당히 이 보수적 색채가 강했던 지역의 시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정책과 노선이 빨갱이 정책이나 또는 좌파 정책, 서민과 중산층의 정책을 괴리되어 있는 정책이 아니라 우수하고 네.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이라는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가 젊은 사람으로 바뀌고 또 그 펴는 정책들이 시민들의 정서에 맞도록 네. 그러면서 계획적인 정책을 놓치지 않고 현실적인 정책과 잘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께 배웠던 그런 정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꿈꾸고 있었던 그러한 그 정치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또 들꽃처럼 만발하고 또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이러한 정치들을 우리 파주에서 구현하는 것을 해보자는 것이 좀 네. 우리 저희 정치 철학이고 노무현 정신, 사람은 세상, 네. 문재인의 정신. 제가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속 상관으로 그때 당시 수석 하셨던 시민사회 수석으로도 모셨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던 사람이 먼저라는 정치 이러한 것들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장 역대 파주시장 중에 민주당이 첫 번째로 된 건가요? 아니 두 번째로 됐습니다.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첫 번째로 된 것 네. 같아. 아니, 근데- 척박한 곳에서. 아니 원래 실제로 그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그렇죠. 당들이 그렇죠. 오랫동안 했었죠. 네. 그 정치인이라는 게 이제 뭐 다양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도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의원도 있고 할 텐데 이 자치단체장에 이제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다들 되셨단 말이에요. 이 자치단체장에 출마하신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짧게 해주세요. 네. 그 국회의원은 국가적인 틀을 만드는데 이게 실용적으로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은 사람들의 구석구석 바로 다이렉트. 소외된 데를 만져줄 수 있다. 그래서 단체장이 국회에도 있어봤지만 거기서는 어떤 큰 틀의 변화를 한다면 이거로는 우리가 중산층의 서민의 당에 가기 어렵다. 그 사람의 아픔을 바로바로 만져주는 거는 단체장이 훨씬 더 우리 당의 가치를 하는데 유리하다 해가지고 단체장에 출마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최 시장님은 예,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서울시 성북구에서 지방 정부, 지방자치 행정을 좀 경험을 하고 또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으로서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또 지방자치 법률 조례들을 만들어보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가 바뀌어야 또 지방 행정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파주시에서는 시장님들이 대부분 관료 출신들, 네. 전직 관료 출신들, 고위 관료들 출신이 아니면 성공한 CU 출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와대와 지방 정부 또 지방 의회에서 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민주당의 정책과 노선을 내세울 수 있는 정치를 펴보자 이런 의지가 강해서 시장에 도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이 시장 중에 야 제일 좋은 시장은 이런 시장이다. 어떤 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시민들한테 제일 좋은 시장 어떤 시장이 제일 좋은 시장입니까? 제일 좋은 시장은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장. 언제든지 자기 의견을 시장한테 전달할 수 있는 시장. 소통이 잘 되는. 네. 최 시장님 어떤 시장이 좋은 시장입니까? 예, 소통은 이제 어떤 그 일을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소통의 방식에 있어서도 탑다운 방식이 아닌 버튼업?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상향식, 버텀업 방식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하는 방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뿐만 아니라 시장에 있어서는 그 시의 시민들의 미래 청사진, 비전들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비전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과 맞물려서 또 하나가 필요한 덕목이란다면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성과도 내야 되는 것이고 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또 고독한 결정들도 많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결정하지 않은 밑에서 결정한 사항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남에게 돌릴 수 없는 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덕목이라 네. 생각됩니다. 이 지금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작년인가요? 개헌 논쟁이 붙었던 게 작년이었죠? 네. 작년에 재작년. 개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예, 있었죠. 예.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자치분권, 예. 지역 균형 발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원래 의제로 떠올랐는데 네. 결국 뭐 개헌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계속 네. 진행형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도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을 표방했는데 실제로 자치분권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뭔가 좀 뭐랄까 권한 이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졌나요? 과거에 대비해서? 어디까지 왔다고 보세요? 뭐 이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지방자치 시작한지도 이제 우리나라도 몇십 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금 30년 됐는데 그 어느 정도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럼 그걸 뭐로 보냐면요. 파주 시장님 계시지만 파주가 펴는 정책과 화성이 펴는 정책이 다릅니다. 네. 똑같질 않아요. 메인 사업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작은 시작으로 하면 이제 문제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너무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옆에 수원하고 비교하면 이번에 코로나랑 연관해서는 말씀드리면 수원에는 구청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보건소가 몇 개 있어요. 네. 화성은 수원의 7배의 땅 크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행정부에서 구청허가를 안 내줘요.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청이 없으니까 보건소도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 옆에 오산시는 20만입니다. 여기도 보건소가 하나 있고. 화성은 오산시의 20배 크기입니다. 땅이. 근데도 보건소가 하나예요. 근데 그런 거 자체를 다른 거 어려운 건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권한들 이런 건 줘야 되는데 그런 권한들을 지금 너무 안 주고 있죠. 왜냐면 좀 아까 우리가 파주랑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단체장이 어떤 가치를 갖냐에 따라서 품격이 다른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걸 해야 될지 연구하는 팀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시장 되기 전에 10년 전부터 연구해서 시장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정치적인 역할과 꿈을 가지고 시장에 출마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동안 몇 명에서 꿀쩍꿀쩍해서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공약을 내세웠으니까 지켜야 돼요. 근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예산이 한 3조 8천억 됩니다. 근데 100만이 안 됐다는 이유로 시정연구원을 못 만들어요. 최소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원이 3, 40명 있어서 화성시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비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좀 아까 파주시장님도 만들었지만 그냥 시장의 머릿속에서 혼자 비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자치분권으로 간 데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매우 낭비하고 있는 구조다. 저희가 용역비만 한 130억 쓰거든요, 1년에. 아니,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매일 하고 있죠, 건의는. 그 답변이 뭡니까? 답변은 아무 답변 안 하는 게 답변입니다. 무응답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행안부
소관은 행안부 업무죠. 그러니까 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까처럼 아까도 단체장은 이 법으로 피해 보는 사람을 어루만져 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여조건 행정은 이건 법사 그러니까 안 돼요 이렇게 행정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허가내 주세요 하면 이거 요 기준이 안 되니까 안 돼요예요. 아직 그 많이 발전했지만 갈 길이 먼 상태다. 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최 시장님 어떻게 느꼈습니까? 자치분권. 자치분권의 이제 요체가 우리 화성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요체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있어서의 핵심적 사안은 결국에는 이 재정분권, 중앙정부에 너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 네. 그 다음에 인사와 조직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서의 간섭과 규제가 강하다. 이런 부분이 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문재 정부에 있어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2018년 발표하고 어느 정도는 조금 지난 정부에 비해서 한 발짝 진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또 뭐 자치경찰 통합 자치경찰법 네. 이런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고 또 올 2월 달에 지방 이양 일괄법이 좀 통과를 하는 등 좀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또 재정 분권에 있어서도 네. 지금 80대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의 이런 재정 네. 구조를 한 75대 25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6대 4를 주장. 6대 4로 가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말까지는 7대 3 정도로 70대 30 정도로 그렇게만 맞추겠다. 하더라도 많이 근데 지금 선택이 75대 한 25 정도로 75대 25. 예. 올해까지 이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진전이 되었고 또 우리 염태영 뭐 수원시장님 같은 분이 그 3선을 통한 자치 행정의 경험들이 중앙 정치에서 인정받아서 최고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당선되는 정도로 우리의 이제 다음 주에 또 저희 방송에 나옵니다. 월요일에. 예, 그렇습니다. 아, 기가 막히게 영어로 이제 빨대 자치분권은 꽂네요. 이러한 지표들이 자치분권이 성장했다는 그런 하나의 징표가 될 것이고 또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우리 대권 후보. 시장이시만은 이렇게 또 되었고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르시고 코로나에서 우리 지방 정부 했던 특색 있는 사업들이 중앙 정부에서 수용해 반영해주는 이런 케이스들이 자치분권의 역량과 경험들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 모두에 얘기했지만 뭐 이재명 지사나 또 박원순 시장이나 뭐 양승우 지사도 네. 마찬가지고 최문순 지사 뭐 이런 분들이 김경수 지사 굉장히 잘하는 정책들이 중앙정부에서 채택을 해서 예. 보편화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걸 좀 많이 봤고 야 그래서 지역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좀 가졌고 아까 우리 서천호 그 시장님 말씀 비유가 딱 와닿네요. 보건소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지사도 국토부유세 관련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권한을 좀 달라. 그럼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율성, 자주성을 어디까지 넓혀줄 건가. 근데 흐름상으로 보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뭘 하나의 정책을 해보기에는 테스트 베드가 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혹 있는 데 먼저 해보고 평가해보고 이게 확산할지 말지 그렇게 가져가는 게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줄일 것 같아요. 위에서는 이제 뭐 법제도 개선하고 이게 지방 이게 자치단체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뭐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 시민사회라든지 그 역량이 되느냐, 그만큼 또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아까 하나를 얘기를 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예요. 우리가 그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을 통해서 지방체를 이끌어냈는데 지금이 민선 7기인데요. 1기, 2기 때에 비하면 지금 단체장들의 역량이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이나 이분들의 공정성 이런 게 매우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전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의식도 예전보다 올라가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키워나가지는 거지 이게 다 완성이 되면 그걸 하겠다 하면은 어렵다. 아까도 저희 국가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첫 번째가 요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제안해놓고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고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몇 개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게 정해지니까는 자율권이 너무 제약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시민의 의식은 같이 이게 커가는 굉장히- 거라고 봐야지.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요. 말씀하셨는데 네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말씀하셨고 그런 권한이 높여지면
영향도 시민사회 같이 올라가고. 역량이나 공무원들 역량도 커질 같이 수밖에 커지죠. 없고 적극성을 발휘한다는 얘기고. 네. 아, 참 중요한 말씀이네. 지금은 실제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 페널티만 가하니까 공무원도 위축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주민 소환제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권한 부여는 더 과감히 하는 게 맞아요. 네. 잘못하면 주민 소환제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또 네, 견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과 인식의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항용 나이 드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다 큰 장성한 자식들을 보면은 애들로 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불안해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밖에 나가면 지도하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고, 다 장성한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직까지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91년도에 지방자치단 제도가 부활된 이후 30년이나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성년이 되은 독립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고 정치를 펼 수 있는 자치 역량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아직도 지도와 간섭, 통제와 규제 대상으로 지방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지방자치 역량도 아까 말씀드린 것 것처럼 충분히 행정 경험도 성숙을 했고 거기서 배출되어 있는 인적 자원들이 풍부해지면서 중앙 정치에도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염태영 시장님의 최고위원 진입이라든지 이재명 조지사, 양정조, 김경수 뭐 도지사들의 이런 중앙 정치로서의 진입,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지역 시민사회에 있어서도 여러 의정 감시, 시정 감시를 통해서 시민사회가 역량이 강화되고 있고 그 시민사회에서도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의 역량은 행정적인 측면이나 시민사회에 있어서나 충분히 성장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뭐 사실 저희는 전국을 좀 다니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그 시민사회 역량이나 공무원들 역량도 보고 지방도 좀 보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직 조금 격차가 있긴 있어요. 솔직히 네, 격차 얘기하면. 있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잘 준비가 돼 있다는 느낌은 가져요. 지방도 지금 많이 좋아졌고 과거에 비해서. 자 이제 자기 자랑하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파주시 자랑 좀 들어볼까요? 파주시는 어떤 동네입니까? 예, 파주시는 이제 판문점을 끼고 있는 분단의 첫 도시에서 이제 통일의 첫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잠재력이 큰 도시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파주시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십니까? 어떤 비전, 도시 비전이? 예, 그리고 분당의 비극이 상처가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 우리 파주 지역이 있고 그동안 이로 인해서 보수적인 색채가 강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군사도시, 안보도시, 접경도시로서의 낡은 이미지와 오명들 그리고 각종 규제에 묶여서 여러 경제적 활동들이 위축되고 어려움들이 많았던 지역인데 이제는 그런 낡은 옷을 벗고 평화도시 그리고 한반도의 중심 도시로서 성장하는 비전.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라는 슬로건으로 미래 비전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근데 뭐 파주시에 놀러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까? 뭐 먹거리, 볼거리 예.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파주시가 우리 경기도에서 관광 인구가 가장 많이 찾아오는 해일이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입니다. 이 평화 관광, 과거에는 안보 관광을 했는데 아, 임진각. 임진각 그리고 도라산 전망대 또 민통선 DMZ 지역의 관광, 땅굴 맞습니다. 관광 민통선. 예, 예. 연간 뭐 1,000만에서 600만 정도. 그래 작년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금년에 발생한 이제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117만 정도가 감소했고 우리가 관광 수입 손실이 한 40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 내에서 도내에서는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네. 지역이고 그것은 역사 문화적 이런 자원들이 많고 또 분단의 비극과 남북 화해 협력의 관문으로서의 DMZ 지역 이런 부분들의 가치들이 많이 파주 그 LCD, LGD, LED인가요? LG 디스플레이 LGD 아, LG 디스플레이. 예. 그거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죠. 예. LG 디스플레이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급격한 기술 추격으로 LG 디스플레이 업계가 조금 경기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원을 다소 많이 했고 이제 좀 새로운 한 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서 한 세대를 올레드 산업으로 좀 도약을 하면서 새롭게 좀 활성화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화성 자랑 좀 해주십시오. 화성은 파주같이 뭐 그런 건 없는데요. 제가 작년에 나사 50주년이라 미국을 갔었어요, 워싱턴에. 근데 나사 50주년의 슬로건이 문 투 마스였어요. 달나라에서 이제 화성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 대한민국을 화성을 여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기회의 땅은 이제 화성이다. 달을 문재인 대통령하고 화성을 여기 잘 갖다 붙이셨네요. 갖다 붙였네, 갖다 붙였어. 그래서 저희가 슬로건을 문투 마스 막. 왜냐면 화성이라는 게 이 지구 밖의 화성이라는 게 꿈과 상상력이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미 화성은 대한민국 내에서 꿈과 상상력이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됐다. 왜냐면 대한민국에 226개 기초단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평균 연령 37세로 가장 낮습니다. 그렇죠. 미래가 있는 도시죠. 거기다 우리가 내년에 화성시 승적 2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시도 20살의 아주 따끈따끈한 청년입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게 유니버셜 스튜디오 네. 그거 뭐 유치한다고 막 그 얘기 나왔었죠.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따 사업 얘기할 때. 오. 그 다음에 저희가 226개 지자체에서 전국 재정자료 또 1위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 경쟁력 평가 3년 연속 1위를 했는데 2위 도시를 어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2위 도시가 10년 내 못 따라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까 말한 화성시가 20년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 오면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성이 도시 이미지가 좀 안 좋았어. 과거에 안 좋은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잘 그래도 진범을 잡아서 네.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이미지가 강했고 아, 거기는 그래요? 뭐 볼거리는 특별히 없죠. 저희 제부도 있습니다. 아, 제부도 있구나, 제부. 제부도. 모세의 섬 네, 제부도. 좋죠, 제부도. 자, 그럼 화성을 이렇게 키우겠다. 어떤 비전이 비전. 있다면 민선 7기의 비전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화성시의 비전은 다른 도시에서 얘기하는 것 저희는 되게 달라요. 화성시의 비전은 내가 이 도시를 고민하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 내가라는 건 화성 시민이. 그리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지역 일에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게 딴 데랑 비전이 다르죠. 딴 데는 뭐 어떤 1위를 만들겠다는데 저희는 대부분 1위 하고 있어서요. 다른 비전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유가 현재 넘쳐. 대부분이 1위예요. 좋게 네. 말하면 여유가 넘치는 거고 다른 지자체장들 보시면서 참 왜 저래?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내가 정주할 수 만드는 있는 도시? 네, 내가 만드는 도시. 그러니까 저희가 슬로건처럼 얘기하지 좋은데요? 않지만 좋은데요?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화성의 집값이 아무리 올라야 강남만큼 오르겠냐. 화성의 교육 여건을 아무리 해야 강남만큼 교육을 잘할 수 있겠냐. 화성의 교통 여건이 아무리 좋아져야 강남만큼 좋아지겠냐. 그렇다면 우리는 강남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요인이 뭐냐. 내가 참여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정주 여건상 내 거를 내놓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화성이 제일 잘 사는 도시에서 가장 많은 참여와 봉사와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도시. 멋진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주민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 노하우로 이러한 기부를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 도시에서 내가 돈을 벌진 않지만 이런 걸 하면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어. 이러한 도시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컨셉을 잡는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건가요? 비전을 네.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번에 금년에는 코로나 좀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에 주민들하고 220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4, 50명. 그리고 그걸 전부 생중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도시를 만드냐.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도시를 본인이 브리핑해서 이렇게 시장해줘라. 그래서 그런 거를 220번에서 매우 220번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2시간씩 생중계를 했거든요, 다요.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당신들이 낸 안은 이렇게 반영됐다. 그걸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 딴 방식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원래 금년까지 한 200회 하고 내년에는 3만 명 풀을 묶으려고 했어요. 네. 근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내년에 저희가 10,000명 풀단을 만듭니다. 10,000명 풀단을 만들어서 시에서 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파주는 아까
한반도 평화수도 네. 요걸 좀 내걸었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어떤 뭐 굵직한 어떤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예. 이 평화라는 게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또는 거창한 손에 잡히지 않는 가치가 아니라 평화가 경제다. 네. 평화가 생존이다. 또 생명이다. 접경지대 특히 그렇죠. 살고 계시니까요. 예. 이런 가치들을 이제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네. 일상화되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평화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파주시의 비전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제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 그 자체가 길이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평화가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어야 경제 활동도 왕성하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불안과 공포로 벗어나서 생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도 불안하지 않고 그래서 평화를 그렇게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파주의 가장 큰 비전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지자체 차원에서 북한과 뭔가 뭐 교류 협력이라든가 네. 어떤 걸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예, 제가 2018년 7월 1일 이제 부임하고 나서 전국 최초로 우주 최초로 우리 기초 지방 정부에서 평화 협력과를 최초로 이제 만들어 1호 취임 1호 결재 사연이 평화 협력과 이제 신설이었었습니다. 그만큼 그게 방점을 찍고 네.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취임하자마자 북한 개성 지역에 네. 교류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행사하고 있는 축제가 유명한 축제가 있습니다. 개성 인삼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파주 인삼이 개성 인삼이다. 그래서 개성 인삼 축제를 해마다 하는데 그래서 개성시 인민위원장, 개성시장격인 개성 인민위원장을 행사장에 초청을 하고 또 11월 달에 장담 콩 축제가 있는데 그때도 개성시장을 초청했습니다만은 초청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렇게 북한 쪽에서 화답이 오지 않아 가지고 성사는 못 되었고요. 나 성사님 줄 알고 깜짝 내년도에 경기 도민체전을 이제 우리 파주시 임진가격서시하고 파주 종합체육관에 종합운동장에서 하는데 또다시 한번 북한 지역에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 쪽에 제안을 해서 초청을 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뭐 자랑은 좀 들어봤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요. 역점 사업들이 있으실 텐데 역점 사업 좀 소개해 주시고 이거 민선 7기 들어와서 우리가 역점적으로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좀 안 했다, 좀 차별화된 역점 사업 있으면 좀 그런 소개해 거 주시고 좋죠.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아울러 좀 말씀 주시죠. 다른 시랑 하시는 뭐 아까 국제 테마파크도 있는데 우선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화성시 무상교통입니다. 무상교통. 예. 그래서 화성 시민은 네. 이동권이 기본권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화성시의 모든 버스를 무상으로 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은 많았지만 요번 11월 1일부터 만 18세 미만을 화성의 모든 버스가 무상입니다. 고등학생들까지는. 예. 그리고 내년에 65세 이상 24세 미만은 무상입니다. 그러면 저기 광역 버스도 있죠? 광역은 안 되죠. 안 일단 되고 화성 시내. 내부에서 타는 화성 시내. 왜냐면 저희가 8월 달에 화성 버스 회사 설립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지금 한 460개 노선이 화성 안에 다니거든요. 근데 이 460개 노선을 다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이 22년까지 버스 교통 공사를 만들어서 모든 화성의 버스는 공영제로 운영을 합니다. 완전 공영. 그리고 지금 이제 운전기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지금 채용 중입니다, 현재. 야, 다른 데서도 하고 싶은데도 재정 여건도 안 결국 돈 돼서 때문에 못 하고 못하는 있는. 우리는 이제 중공영제를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중공영제를 저희는 공영제를. 우리는 마을버스만 이제 중공영제로 광역버스는 경기도에서 중공영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공공버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대단한데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되게 중시하는 아까처럼 시민이 함께 사는 삶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왜 비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전철을 공짜로 탈 수 있고 화성처럼 전철이 거의 없는 데들은 그렇죠. 돈을 내고 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전철역 근처에 살려고 하니까 그 집은 더 비싸고 그러니까는 기본권이 동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부자 서울에 살수록 유리해진다는 거죠. 근데 65세 어르신들이 무상으로 다니게 되면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꾸로 나중에 의료비라는 게 절감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럼 내년 지금 청소년부터 하고 금년- 그다음에 어르신들 하시는 내년부터 바로 어르신들. 65세 이상 24세 이상이 내년부터 이번 10월에는 왜냐면 그게 시스템을 동시에 갖추는 게 24세 이하면 이제 대학생들도 해당돼요. 대학생까지 다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내년에 어르신들이 무상버스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원하는 선택한 하나의 체육 종목을 무상으로 하는 시스템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구를 무료로 할 거야 하면 당구장하고 내일 이제 당구장하고 MOU를 맺거든요. 당구 그러면 당구장에서 우리는 12시부터 2시까지는 4시까지는 손님이 없으니까 네. 이때는 어르신들이 무료로 칠 수 있다 그러면 한 분당 우리가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거죠. 좋네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그게 뭐 헬스 지금 하는 게 당구, 보링, 탁구 일단 내년에 4개의 시범 종목을 합니다. 그 소상공인들, 네. 자영업자들, 그분 한가한 시간에. 숨통이 좀 튀게. 네. 그렇죠. 그리고 65세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게 집에 계신다는 전제 조건을 만들다 보니까 직장인들 바쁠 때 그걸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광화문 집회는 안 오겠네. 네. 할 일들이 많이 있으시지. 훨씬 더 건강하게 네, 훨씬 더 살아가시죠. 건강하고.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래서 좋은데? 제가 그래서 배워야 되겠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저는 대중교통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예전에 그 생각이 나. 아산시가 예전에 예를 들면 어르신들 대상으로 거기 이제 온천이 있잖아요. 온양 온천이 있기 때문에 그 임이용권을 무료로 준 거야. 예를 들면 월 2회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발소에서 이제 깎고 미용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온천에 가서 목욕하시고.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지신 거야. 도시가 밝아졌어. 아, 그러면 또 자영업자들도 좋거든요. 그럼요. 임의용소 같은 경우도 경제적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화성에서 지금 화성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훨씬 더 근데 진화했네. 이분들이 무료로 당구를 치기 위해서 무료 버스를 타고 와서 당구를 치고 나잖아요. 그럼 출출하니까 또 거기서 먹고. 한 그릇 하셔야죠. 네, 네. 짜장면 한 그릇 사 드시고. 야, 네. 화성의 당구 수준 많이 좋습니다. 높아지겠네요. 이거 아주 어르신들. 좋아요. 아이디어 좋습니다. 또 있습니까? 역점 사업? 그리고 뭐 다른 지자체에서 할 건 아니지만 아까 말한 저희가 국제 테마파크 유치 사업을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07년부터 했는데 유수의 정치인들이 한다 했는데 근데 못 했어요. 못했죠. 근데 저희가 청와대랑 협조를 해서 제가 청와대 있을 때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제 테마파크 사업자가 신세계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 부총리 경제부총리까지 와서 협약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 안에 이제 본계약이 체결돼서 4조 5,700억을 거기서 투자합니다. 그리고 15,000명을 직접 고용하는데 15,000명 중에서 50%는 화성 시민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MOU가 체결돼 있어요. 이게 뭐 부지나 이런 것도 결정이 됐나요? 굳이 다 결정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120만 평으로 서해안 쪽인가요, 그게? 네 서해안 바다를 쪽에? 끼고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네. 야, 그쪽도 또 개발이 많이 되겠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각이 금년에 다다음 달에 지금 추진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 화성 시장님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화성에서 굉장히 세게 얘기하죠. 최종환 시장님의 얼굴이 좀 그러니까 굳어지셨어요. 저희 여기는 평화가 있으니까. 평화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마음 네.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인구와 재정력 지수가 조금 차이가 나죠. 있죠. 자, 그러면 파주에는 어떤 역점 사업이 있었어요? 예, 파주도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만은 또 도농 복합 도시로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은 성장을 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농촌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 위기에 처하고 있는 도시들도 농촌 지역도 있습니다. 예, 3대 과제가 있어요. 파주시에서는 이제 의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건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의료와 또 서울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 그리고 도농간 격차에 의한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마을 농촌 자연 부락들을 살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의료를 위해서 이제 국립암센터와 혁신의료연구센터를 우리 파주시에 유치하기로 MOU를 했고 또 아주대학교와 대학병원급 그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로 MOU를 8월달에 지난달에 체결해서 의료 부분은 이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이제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GTX라는 네. GTX A 노선이 이제 작년에 착공해서 그 건설 중이고 또 역세권 개발 문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하철 3호선이 고양 대화까지만 지금 운영되고 그렇죠. 있는데 이것을 파주 지역으로 연장하는 게 오랜 동안 준비되고 있어서 아마 금년 말 정도에는 발표가 납니까? 발표까지 가면 좋겠지만 예, 최소한 손에 잡히는 어떤 가시권에
진입을 할 그러니까 것으로. 긍정적으로 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민간 제한 사업으로 민간 제한 사업으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그 뉴딜 사업에 네. 민자 제한 사업으로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민간 사업자가 준비를 하고 국토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지하철이 되면 파주까지 들어갈 수 지하철 있으면- 3호선이 예, 지금 이건 우리는 이제 북한까지 경의선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의선 이거는 하나가 이제 땅굴을 있는데 활용하면 예.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도 제가 이제 용인에 사는데 거기 3호선이 수서역에서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것들이 이쪽으로 빼요. 지금 논의 중이야. 그게 논의 중입니다. 논의 용인까지 아까 가는 있던, 부분이. 예, 용인 가는 거, 네, 파주 네. 가는 게 파주 같이 가. 예. 그거 진짜 좋네요. 파주까지 3호선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종로 기준으로 파주 가는데 시간도 굉장히 절약될 거 아니에요. 절약되죠. GTX 하면 금방 그 갑니다. GTX 하면 20분이면 지금 뭐 15분이면 가죠. 좀. 동탄에서 GTX 노선에 SRT가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14분 30초면 수서까지 갑니다. 14분 30초. 아니, 그러니까 이게 GTX가 지금 지금 다니고 노선이 있어요. 몇 개가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다 완공이 되면 근데 A 굉장히 노선만 달라져요. 지금 어. 그 화성에서 동탄에서 수서에서 네. 파주- 파주까지 오는 것만 그게 A 같은 노선만 노선입니다. 착공되고 A 있죠. 노선. 이게 완성이 언제? 23년까지. 23년? 근데 얼마 안 남았네. 23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국가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희망을 줘야 되니까. 희망을 줘야 되니까. 예. 다음 20 정부에는 어쨌든 네, 이게 됩니다. 들어오면 그렇죠. 다음 정도 나가다.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파주시에서는 이런 이제 GTX나 지하철 3호선 또 외에 뭐 대곡 소사선이라고 있습니다. 네, 대곡. 소사선. 그것도 일산에 있는 거, 고향. 거기 예, 예. 대곡역. 그걸 이제 파주까지 연장하는 게 용역 중에 있고요. 이런 데서 철도의 수송 부담률을 좀 높이는 거 이런 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파주는 어쨌든 두 가지 측면이 있군요. 하나는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 네. 이게 서울과의 거리가 빨라지는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 많거든요. 부분에 좀 교통 부분,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의료.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그다음에 계시니까. 이제 도농 복합 도시로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 지역을 자연불악. 되살리는 그걸 도심 지역은 구도심 지역은 도시 재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서울이라든지 큰 그 교외 도시는 도시 재생을 하는데 우리 농촌 지역은 이제 재생이라기보다는 재생을 풀었으면 살리기죠, 되살리기. 그래서 과거의 자연불황 농촌들은 도시보다도 더 왕성하고 번창하고 인구도 많았던 지역이들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노령화되고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마을 살리기 위한 개념이 다른 우리는 마을 만들기 위한 개념이 다른 마을 살리기 사업을 전국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두 분 모두 좀 시민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화성시는 아까 있던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도 좀 많이 받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예. 이제 시정자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네. 저희가 30분 자문위원회 하는데 네. 거기 이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 내 차관했던 분만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청와대 비서관 했던 분들 그리고 각계 각 분야의 네. 전문가 네. 이런 분들로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자문을 받는 시정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아까 이제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안 되니까 네. 자문위원을 좀 빵빵하게 꾸렸군요, 한마디로. 저희가 빵빵하게 꾸리고 좀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비용을 자문 비용을 많이씩 드리려고 했는데 못 줘요. 이것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지자체에 줄 수 있는 돈이 네, 네. 딱 정해져 있죠, 한도가.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많이 뭐 송경영 신부님 이분이 이제 저희 자문위원장으로 계시고 네. 여론조사도 가끔 합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니즈나 뭐 여러 가지 네, 가끔 집중적인 합니다. 조사들? 네. 그렇군요. 파주시는 자문위원들 많이 있습니까? 전문가 도움들 많이 받고 계십니까? 예, 공식적인 그런 이제 정책 자문위원회 네. 그래서 교수, 언론인 또 전직 행정가 출신들로 해서 시민사회 정책 자문위원들을 이제 구성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쓴소리 자문단이라고 바른소리 자문단이라고 별도로 네네. 이제 구성해서 쓴소리 많이 하는 분들? 교수들은 좋네요, 그거. 언론인 시민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좀 그 각 분야 전문가들 전문가들? 예. 그래서 그 조차 모임들을 좀 하는 게 있고 네. 또 그 외에 이제 우리 공공건축에 공공건축이 너무 틀에 박힌 성냥갑식 그렇죠. 건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우리가 이제 개발 시대에는 그런 건축들이 쉽게 만들어내고 예산도 적게 들으니까 필요했던 것인데 지금은 우리는 파주 출판 도시와 같은 건축이 하나의 그 예술 양식으로 성화된 역사 문화 예술 도시이기 때문에 헤이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 건축도 디자인을 좀 독창적이고 특이해서 그것 자체가 도시 미관을
개선시켜내고 야, 이거 진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건물로 바꿔야 된다 해서 그래요. 유명한 그 건축가를 우리 총괄 건축가라고 해가지고 모든 뭐 공공청사, 체육관 뭐 또 이런 건물들을 짓는데 네. 심의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서 디자인과 내부 구조, 멋지네요. 그다음에 설계와 시공 또그 감리 단계에 이 인권의 감수성들을 건축에 녹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두 분 시장님들이 이렇게 들었으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바뀌었습니까? 긍정적인 게 좀 나타나던가요? 저희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네. 그 화성시가 가장 급속도로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성시의 인허가 건수가 경상남도의 인허가 건수보다 화성시가 많습니다. 경상남도를 한 방에 보냈어. 근데 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개발이 많고 하면 공무원 청렴도가 높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뭐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수도 근데 있잖아요. 저희가 그 공무원들한테 제도를 개혁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타파하고 적극 행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청렴도를 2년 동안 매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가 권익위가 작년에 607개 공공기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50만 이상 도시 중에서 화성시가 유일하게 청렴도 1등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국 지자체 청렴도 3위를 했습니다. 226개 중에서요. 그런데 이건 대도시에서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발표한 그 31개 지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가장 규제를 많이 없앴다 해서 규제개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공무원들하고도 계속 회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공무원들이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이 도시를 사랑하려면 내 스스로 일단 인격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 이게 2년 지나니까 이 결과물이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주시는 공무원들의 어떤 일하는 방식 좀 네. 바뀐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그 제도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접목을 시켰습니다. 정책 품질 관리라는 말들을 쓰지 네. 않습니까? PCRM 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참여정부 예, 때 예. 굉장히 많이 썼죠. 예, 그래서 정책의 이제 기획, 생산, 집행, 평가, 완료 이 단계들을 점검하는 사전 정책 점검 제도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정책 사전 점검 제도, 정책 품질 관리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의 행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병폐, 지적을 받는 것이 칸막이 행정, 칸막이 이런 칸막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옆에서 하는 부분들이 비밀주의 또는 협치하지 않는, 협업이 잘안 되죠. 협업하지 않는 부분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오류와 실수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정책 회의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참여를 해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뭐 인허가라든지 또는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 해당 분야가 아닌 반대쪽에 있는 그런 이제 부서에서 참여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참여정부 때는 건설교통부에 환경부 사람이 가고 환경부 사람이 건설교통부에 와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처럼 인허가 이런 데 있어서 다른 반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의견을 시장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 그리고 직원들 간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말단 그 구급 직원부터 뭐 번개를 해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회의를 하자 해서 시장실에서 시장실에서요? 우리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아이디어를 내라.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과 시장실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 이제 구급들이 아이디어를 시장실을 마음껏 드나들 수가 있습니까? 마음껏 들으라고 저는 하는데 네. 안 들어. 많은 그 이제 중간에 이제 그거는 있죠. 청청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이제 회의실에서 시장 회의실에서 원래 공무원분들 중에서 자치단체들은 되게 이제 8급, 7급 네. 이런 분들이 가장 열심히 하죠. 아.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로 치면 일병 아이디어도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회의할 때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바꾼 것 중에서 구급부터 국장까지 4급까지 이제 회를 청소하면은 첫 번째 발언권은 구급한테 제일 말단 증언으로부터 발언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발언하고 시장이 발언을 하고 시장이 생각을 이야기하고 국장이 이야기 안 하고 과장이 이야기 안 하고 팀장이 이야기 안 하고 줄줄이 이미
생각이 결정됐으니까 떠보는구나, 간보는구나 해가지고 아이들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네. 자기 검증을 하면서 네. 괜히 반대 이야기했다가 지킨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바른 기회를 주고 국장이 먼저 이야기하려면 조금 이따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좋네요. 예, 이런 방식들을 하고 이제 뭐 독서 토론회 제가 매일 8시에 뭐냐면 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이제 직원들과 독서 토론 모임을 해가지고 마을 살리기, 마을 공동체, 도시 재생에 관련한 이런 동아리들을 비롯해서 독서 토론을 하고 이 혁신 동아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이런 혁신 동아리들을 좀 많이 운영을 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민주적으로 좀 개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시장님들이 지금 이제 나름의 자랑을 쭉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뭔가 잘 안 됐다. 뭐 이런 것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서 시장님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뭐 천재지변이라 그렇지만 저희가 금년에 가장 의욕적으로 했던 게 작년에 200번 넘게 지역회의나 토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낸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구조.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하나 짓는데요. 도서관을 설계부터 모든 짓는 걸 시민이 짓기 위해서 도서관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동네 사람으로만. 그 동네 도서관이니까. 그래서 1층에 뭐 온돌방으로 하든 마음대로 해봐라. 해서 이 논의를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민자치회도 13개를 만들었거든요. 활발하게 해야 되고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짰습니다. 공무원도 배정하고 다 했는데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온라인으로 이렇게 회의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시민들이 온라인을 집에서 하던 시스템이 약한 거예요. 뭐 어르신들도 있고 주부도 있고.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한 금년도의 역점 사업이었는데 왜냐면 저희가 청소년 축제 같은 경우도 시작부터 모든 기획과 이런 걸 청소년이 하게끔 했거든요. 그 작년에 그 좀 싹을 봤어요. 그래서 금년에 좀 이걸 꽃을 피워야 되는데 금년에 청소년 축제도 다 예산을 못 하게 됐어요. 12월 다음 달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의욕이 확 수그러든 거죠. 준비는 계속 했는데 이걸 못 하게 되니까. 그 부분들이 질문 하나 있어요. 이 환성은 이제 재정적 여력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를 추가로 네. 뭐 검토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연말까지? 저희가 지금 재난지원금을요. 그 금년에 2,800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2,800억이면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한 1,500억 넘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 인구 규모에서.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줬고 나머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특이하게 지원한 것들이 많아요. 아까처럼 소외된 부분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226개에서 저희가 유흥업소 직원들에 대해서 재난금을 다 줬습니다. 왜냐면 유흥업소 직원들이 부유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게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일종의 지금도 일을 못 하고 있고 노래방 도우미 이런 분들은 미혼 뭐 이런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근데 그런데 지원금을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가에서도 유흥업 쪽은 싹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다들 지적을 했죠. 예. 16개 지자체에서 네.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유일하게 조금 지원을 했는데 그런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부분 아까 그게 이제 지방정부의 전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를 메꿀 수 있다는 예. 거죠. 왜냐면 전 시민 지원금도 저희가 20만 원씩 다. 그러면 이번에 네. 선별지급 관련해서 약간 사각지대가 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연매출 4억을 기준으로 네. 지원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뭐죠? 그 편의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제외돼요. 네. 사실은 담배 팔고 이러다 보니까 매출은 높은데 매출 자체는 네. 나오니까. 이윤 자체가 워낙 그 네. 약하거든요. 네. 낮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런 데들을 잘 찾아서 화성시가 먼저 좀 메꿔주면 저희가 화제가 되겠네요. 화성시 자영업자에 대해서 한 이미 200만 원씩 지금 다 지급을 했습니다. 모든 자영업에 대해서 모든 자영업에 네. 대해서 200만 원씩을 다 지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희도 하다 보니까 아까 왜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에다 주면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걸 한번 줘봤거든요. 줬더니만 시행착오가 있어요. 저희가 대외적으로 말은 못해도 이게 막 주니까 어떤 분은 부업처럼 자영업을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도 매출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냥 취미생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까지 다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수입원이 있는데 자영업을 약간 부업처럼 하는 사람들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중앙정부에서는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의 어느 특정한 부분을 요번
같은 경우에 코로나도 K방역이 뭐 각각 지자체 특색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가 K방역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까? 요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재난지원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 예를 들면 60%는 국가 방침대로 하고 예를 들면 나머지 40%는 국민 인구 비율로 나눠줘서 지자체가 자기네 특색 있게 한번 해봐라 하면 훨씬 좋은 방안을 찾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추석 전에 지급이 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보시기에 선별 지급 다음 주에 만약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면 가능합니까? 저도 국회 의결 전부터 그 부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들을 따져보고 있는데 네네.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네. 우리는 뭐 관철시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대비를 다 하고 있을 텐데 네. 저희 시 시간적으로 같은 부족하진 경우는 않네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번 다 전 시민한테 해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시 같은 경우 자영업자도 저희는 다 한번 줘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가능한데 안 한다는 이게 매우 어려울 겁니다. 저희 근데 해볼 이게 때 어렵. 이제 저기가 우리도- 어렵죠. 뭐 민원성 이런 거가 워낙 많이 나는 쏟아질 이제 가능성이 있죠. 우리도 화성시와는 조금 이제 지원 금액이 이제 차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네. 뭐 200만 원씩 줬다고 했는데 우리는 100만 원씩 그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 매출이 감소하신 분들에 대해서 4월 달부터.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제약이 있었어요. 주소지를 파주시에 두어야 되는 부분이나 또 임차하신 분들, 자가 소유 영업을 하신 분들은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그 배제를 지원시켰었는데 이걸 조금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가 돼가지고 연말까지 연장하는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부 이제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4억 원 이상의 업종이 12개 업종 네. 그리고 그 기준이 각각 다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실무적으로 행정 실무적으로는 이 가려내는 게 이제 선별 작업이라고 그러겠죠. 기준에 따라서 또 경계상에 있는 분들의 불만과 항의 또 그것을 가려내야 되는 행정력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 어려움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이제 한두 가지 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고민거리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시장님들? 지금 아마 지자체들이 똑같이 고민하는 게 코로나입니다. 다른 고민보다 왜냐면 아까도 좀 아까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지만 자영업자들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는 어떻게 선별 지급해서 200만 원을 주냐 얘기하지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분들은 200만 원은 본인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왜 200만 원은 코로나가 조금만 해서 장사하면 자영업하는 하루에 50만 원씩 판다고 가정해서 작게 4일이면 매출 동안 팔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시장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좀 더 낮은 층으로 왜 자영업자가 계속 어려워왔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코로나 전에도 어려웠는데 코로나로 더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자영업자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냐 이런 고민인데 이게 단체장으로서도 해결은 어려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원래 못하는 고민을 하면 안 되는데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한테는 그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우리가 이제 개천절 집회 때문에 지금 이제 원천적으로 그게 아마 허용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뭐 법원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아직 네.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집회 금지를 하더라도 인근 지역을 옮기든 어떤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 흐름상 보면. 근데 지난번 광화문 집회 때 해당 지역에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있던가요? 파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참석했던 분들. 우리 한 150명 정도 있어요. 파주 저희는 230 몇 명을 그러면 해놨습니다. 좀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약간 계도 같은 것도 하고 뭐 아무튼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좀 그런 분들을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저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랑 좀 시가 그렇게 나름 좋은 관계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교회한테 전체 재난지원금을 줬어요. 800 몇 개 교회에.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뭐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당신들하고 함께 하고 싶다. 근데 천상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죠? 그런 교회는 저희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통해서 그런 걸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주는 어떤 예, 제안이 있습니까? 우리 쪽에서 파주 쪽에서도 일부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단체로 간 건 아닌 것 네, 같고요. 개별적으로 또 교통이 수도권이어서 서울에 가까우니까 전세 대절보다도 개별 차량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소수가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 쪽이나 종교 시설에 있지 아니하는 보수적 그 성향이 있는 분들이 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8.15 광복절 집회 이후에 코로나 확산과 또 그것이 우리 파주에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습니다. 그때도 네. 파주시에 또 스타벅스까지 공교롭게 터져가지고 예. 그 전에 우리 파주시는 8월 7일까지 24명이 확진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감염자가 10명, 네. 그리고 해외에 입국 가신 분이 14명 해서 굉장히 적었네요. 6개월 동안 24명이 있었는데 8월 7일 이후에 이제 스타벅스가 터지고 광복절 집회가 터지고 사랑제일교회가 터지면서 현재 110명으로 이렇게 이제 80명, 90명이 늘은 상황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비상한 긴장감들을 느꼈죠. 그래서 광복절 집회에 다녀오신 분들이 좀 주변에 따가운 눈총을 받는 지금 사정이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이 자제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단체로 이동하기에는 소수끼리 335로 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좀 8.15 광복절보다는 많이 자제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업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 생각되는 아이템이 혹시 있습니까? 뭐 해당 지역에서 실현을 해봤거나 아니면 고민했거나 검토했던 안들 중에서 전국의 지자체 그렇죠. 분들한테 공유하고 싶다든지.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참 아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교통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아이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어려울 것 같긴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부터 시범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을 왜냐면 점점 사회가 되게 중시해야 될 문이 어르신의 문제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렇든 국가가도 되게 중요하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도 또한 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어르신들은 이제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국가가 어떠한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 지급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복지를 하다 보니까 개수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만일 무슨 일을 당하시면 요양원에 보내야 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본인이 살았던 데서 편히 살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랑 그 춘천이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서 다른 지자체가 시 전체로 못해도 하나의 면이면 면을 시범으로 잡아서 하면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파주도 얘는 한 개의 면이면 한 개 면을 잡아서 여기는 커뮤니티 케어를 행안부랑 보건복지부랑 국토부랑 이렇게 함께 한다면 여러 군데서 동시에 시범 실시해야 이게 국가 사업을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하고 좀 어르신들에 대한 전체에 대한 케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어디에선가 누군가 시작해야 된다. 네, 좋습니다. 파주는 재정 운용의 생애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파주에서 편의된 게 올인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 통상 예산이 연말에 가면 불용 예산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 사업 발주가 늦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정의 예산의 기획 단계부터 사전 점검 제도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예산이 과한지 안 한지를 네. 예산 통제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발주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올 12월에 내년 1월, 2월에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는 설계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확정되고 나면 1월, 2월에 바로 발주를 해서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렇게 하고 10월이 되면은 클로징 10 해서 사업을 10월 달까지 다 예산을 집행을 마무리해라. 그래서 그 불용액을 최소한 줄이고 불용액이 남으면 10월 달에 추경을 통해서 다른 필요한 사업에 빨리 쓰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야지 연말에 막 예, 보도블록 교체하는 일이 그렇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정 운용 올인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16억 정도를 연간 절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빨리 기뉴하게 바꾸어서 추경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시스템. 우리 최종환 시장님이 청와대도 있었지만 또 성북구에서 감사를 예. 하시면서 그렇지. 요 예산 씀씀이를 돈들도 많이 꼼꼼히 벌어주고. 좀 들여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이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방 재정도 빨리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지역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마감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 결과를 우리가 지방 재정 신속 집행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 속도도 굉장히 예, 중요한 예. 겁니다. 그래서 예. 4번 연속 사관왕으로 전국 최우수 1등을 전국 최우수 예, 1등. 예, 예. 이제 그리고 지방 자기 자랑 재정- 마지막에 하고 있어 지금. 지방 재정 우수 사례 지방 재정 우수 사례. 뭐 장관 표창을 받고 또 우리 저희가 파주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리 이제 민주당 그 좋은 정책 그 보고대회 네, 때 우리 화정 시장님도 지역회의 그거 발표를 하셨지만 저도 우리 이 올리런 정책 재정 운영 관리 시스템으로 발표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또 화성시는 재정 여건이 좀 되니까 좀 뭐랄까 약간 화끈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실현할 아이디어를 수 바로바로 있는 그냥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으니까 그런 특장점들이 두 군데 다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방송 좀 해보니까 뭐 소감 한마디 하고 또 이 자리에 또 누가 나왔으면 좋겠는지 야 해보니까 여기에는 이 지자체장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 생각 드는 사람이 있어 한마디 해주시죠. 소감 방송 마치시면. 예, 워낙에 박시영 TV가 짧은 시간에 많은 그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고 급성장하고 있는 그 뉴미디어의 선도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을 이런 데서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유튜브 방송은 처음인데 특히 이 칸막이 속에서 예,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아쉬움 방송 중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 미숙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대목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파주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그러면은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소개할까를 좀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네. 파주에 이제 항렬이 파자 항렬, 주자 항렬 도시가 있어요. 주자 항렬 도시는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남양주, 양주, 그렇죠. 경주, 상주, 영주 뭐 참 많습니다만은 파자는 누가 있죠? 파타 돌림은 참 송- 없는 것 같아요. 송파 이런 건가? 송파 정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송파 박성수 총장님. 아이, 예. 그 그안 같이 되면 일하셨던 분만 뽑는 아니, 것 같은 아니. 느낌이 드는데. 그분이 아니면 제가 제 1순위는 사실 이 개성시장이었었어요. 개성시장. 한번도 오실라나? 좀 남북교류 남북교류가 좀 잘 돼서 모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 예, 그게 또 뭐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네. 파차 항렬로 하는 게 어떨까? 송파구청장 네. 좋습니다. 우리 서 서 시장님, 시장님. 네, 서 시장님. 네, 저도 파주시장에서 이게서 약간 답답은 했는데 그 박시영 TV가 상당히 언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언론이 도저히 언론 같지 않은 언론이 많아가지고 정확한 걸 알리기도 실제로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얘기하다가 수도권은 많이 됐는데 지방이 좀 아직까지 좀 미숙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선도적으로 그런 거를 하는 단체장이 있어서 그 광주 남구청장이라고 하는 김병래 청장 남구청장. 하면 지방에 대한 얘기도 한번 수도권 했으니까 하면 좋지 않겠나. 저희가 다음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다음에는 창원. 전주시장 네. 그리고 창원시장이 나오십니다. 나오는데 영호남 한 분씩 모셨는데 송파구청장, 광주 남구청장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또 구청장 특집으로. 예, 그러네. 당분간부청장이시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특산품 소개 네.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리 파주시에서 장만한 추석 특선 상품입니다. 파주시가 자랑하는 농산물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장단 300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파주 장단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네. 생산되는 세 가지 하얀 농산물을 가리켜서 장단 3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한수이 쌀, 그리고 개성 인삼, 그리고 장단 콩 이렇게 해서 세 3종 세트를 장단 300이라고 합니다.
우리 파주 장단 지역의 비옥한 토지, 깨끗한 물, 또 맑은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땀방울로 우리 추석 한가위 선물로 풍족하게 여러분 가정에 배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야, 주문하실 때에는 예. 우리 파주시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파주팜.co.kr로 주문하시면 파주팜.co.kr. 예. 우리가 좀 중요한 데 있어. 파주팜.co.kr. 이건 진짜 이거 파주에서 나온 겁니까? 6년근 인삼, 네, 파주 인삼으로 오우. 수산이 굉장히- 되겠습니다. 야, 실하네요. 실한데 아니, 진짜. 그러니까 파주 인삼이 곧 개성 인삼이다. 예. 어. 과거에 그 고려 인삼을 씻을 때 개성 상인들의 상술이 뛰어났고 네. 우리 실질적인 상품 인삼의 우수한 제품 재배 기술과 상품성은 파주에서 생산되고 김포에서 생산돼가지고 개성 상인들이 사가지고 가서 개성 인삼으로 판매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요. 이 파주 장단콩도 대통령상을 수상했네요. 예. 이 3종 세트가 조선 시대부터 음. 맛과 영양이 뛰어나서 임금님께 진상됐던 오, 상품입니다. 그래서 장단 300이라고 합니다. 좋네요. 파주 쌀도 좋은 예. 거는 알고 있었는데, 야 장단콩, 그다음에 인삼, 예. 그리고 쌀. 쌀, 좋습니다. 자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아까 마지막 구매처 파주 팜.co.kr 네. 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추석 한가위 선물로 많이 이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향, 매진 임박. 매진. 고향 못 가시더라도 이렇게 좋은 시장님이 선물을 주면 직접 좋죠. 인증하는 제품인 만큼 믿고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네, 오늘 생지알 생생 지역 알림. 오늘 그 경기도 파주의 최종환 시장님, 또 경기도 화성의 서철모 시장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야기 나누면서 그걸 느꼈어요. 지역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역에서 잘 완성이 되어서 또 중앙정부로까지 이어진다면 이 또한 아주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드는데 두 분 말씀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 또 예고를 잠시 해드릴게요. 다음에는 이제 영호남 대결이 될 수도 있고 영호남 화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전주시장님 그리고 또 경남 창원의 창원시장님이 자리를 함께해서 이 시간 생지알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두 분 시장님하고 우리 함께 지금 방송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